서울의 오래된 골목, 오래전 간판을 달고도 페인트가 벗겨진 채 남아있는 조그만 사진관이 하나 있다. 삼광사진관이라는 이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듯 간판 위로 더 씌운 테이프 자국과 바랜 흰색 글자에 그대로 남아있다. 주인인 강노인, 정확히는 강영식. 올해 73이다. 키는 작고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눈빛은 또렷해진다. 오전 10시 정각, 습관처럼 셔터를 올린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속도로 셔터를 올리고 유리문 안쪽에 붙은 무료 노인 사진 촬영 안내지를 손가락으로 다듬는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무슨 속셈이야? 하고 수근거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강영식은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반복한다. 사진관 안은 그 자체로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보였다. 필름 냄새가 배어있는 벽지, 바닥에 달아 벗겨진 합판, 수십 년 된 캐논 수동 카메라, 그리고 조명기 아래 놓인 접이식 흰색 배경천. 그 앞에 앉은 노인은 하나같이 정장을 차려입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본다. 오늘도 그렇게 한 노인이 다녀갔다. 동네 마트에서 일한다는 76세 최 씨. 그는 의자에 앉아나 이 사진 쓰면 딸내미가 화내겠지? 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강영식은 말없이 셔터를 눌렀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번 건 마음에 드시겠네요. 라고 짧게 말했다. 그 말투는 어쩐지 사진보다도 사람의 감정을 인화하려는 것 같았다. 촬영이 끝나자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돌아갔다. 강영식은 컴퓨터를 켜고 방금 찍은 사진 파일을 USB로 옮겼다. 하지만 그가 꽂은 곳은 사진관 내부의 메인 데스크탑이 아닌 책상 옆 오래된 노트북 한 대였다. 그 노트북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고 파일 이름도 기묘했다. 301남 76 최호. 그는 방금 촬영한 최 씨의 사진을 폴더에 저장한 뒤 또 다른 폴더를 열었다. 1989실 종아동 강준호. 그 안에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유치원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강영식은 그 작은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다음 그는 방금 촬영한 최 씨의 얼굴을 분할해 다시 한번 분석했다. 눈썹의 각도, 귀의 크기, 미간의 거리. 강영식은 말없이 비교 이미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저장한 뒤 노트북을 닫았다. 사진관의 불은 여전히 환했다. 밖은 어느새 어둑해졌고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둘 줄어들었다. 강영식은 커튼을 내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릎을 문질렀다. 30년 동안 한결같은 버릇이었다. 오늘도 아니야. 혼잣말처럼 중얼인 말. 하지만 그 속에는 버리지 못한 희망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내일 찍을 카메라의 ISO 감도를 조절하고 삼각대 높이를 맞췄다. 언제 누가 올지 모르기에 사진관의 준비는 늘 완벽해야만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명의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진관 셔터가 다시 올라간 아침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반복될 듯 보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정오를 갓 넘긴 시간,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젊은 여성이 있었다. 검정 롱코트, 검은 비니, 어깨에 맨 크로스백 하나. 카메라 렌즈 앞에 선다는 건 대개 중장년층이었기에 그녀의 등장은 강영식에게도 예상 밖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주며 물었다. 증명사진인가요? 여성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냥 정면 사진이요. 어딘가 제출하려고요.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지만 어딘지 단호해 보였다. 강영식은 더 묻지 않았다. 오래된 배경천 앞에 여성을 앉히고 뷰파인더를 조정하며 셔터를 눌렀다. 셔터가 한두 번 눌러지고 조명이 번쩍였다. 여성은 똑바로 정면을 응시했다. 미소도 없고 감정도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사진을 견디는 사람 같았다. 촬영이 끝나고 강영식은 컴퓨터에 사진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사이 여성은 조용히 사진관 벽면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액자에 걸려 있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 혼자 앉은 할머니, 내 식구가 정장 입고 찍은 흑백 가족 사진. 그녀는 천천히 묻는다. 이 사진들 다 손님이에요. 강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죽기 전에 한 장쯤은 남기고 싶다던 분들이죠. 여성은 다시 사진 속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장,
90년대 스타일의 여고생이 찍힌 흑백 사진 앞에 발걸음이 멈췄다. 이 아이는 강영식은 사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가 재빨리 눈을 내렸다. 그 사진은 제 딸이었습니다. 그 말에 여성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강영식의 눈빛은 사진 속 여고생을 피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이 흐른 뒤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진은 언제 찾으러 오면 될까요? 모레쯤엔 나올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강영식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보며 약간 주저했다. 그러다 결국 407-29-5이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또다시 오래된 아들의 사진과 비교를 시작했다. 이번엔 턱선의 각도, 눈두덩이의 길이, 입꼬리의 방향. 노트북 화면에 두 얼굴이 나란히 놓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사진 속 여자의 눈이었다. 강영식은 중얼거렸다. 어딘가 닮았어. 그는 손가락을 멈추고 노트북을 덮었다. 처음으로 그 젊은 손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강영식은 평소보다 늦게 사진관을 나섰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실종 당시 작성했던 자필 메모와 당시 용의자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단 하나의 문장이 남아 있었다. 얼굴은 기억을 뚫고 나타난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사진관 안은 습기가 가득했지만 셔터는 평소처럼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흠뻑 젖은 비닐을 벗으며 여성은 말없이 강영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짐짓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사진 찾으러 왔어요. 강영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프린트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정면을 응시한 자신의 모습. 그 눈빛 속에서 감정을 읽으려는 듯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 낯설지 않아요. 강영식은 고개를 들었다. 익숙하다는 뜻인가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말에 강영식은 잠시 멈칫했다. 노트북 속 얼굴 데이터와 실제 기억, 그 차이를 매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그녀의 말은 어딘가 이해되는 듯 했다. 기억 안 나는 일이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5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은 사고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요. 하얀 셔츠 입은 남자, 낡은 현관문, 그리고 어딘가 쿵 하는 소리. 그녀의 말에 강영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첩에 적어뒀던 정보 중 일부가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 역시 확신이 없었다. 여성은 앉은 채 가방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을 다룬 오래된 신문 기사였다. 노란색으로 바랜 기사 속엔 아이의 흐릿한 얼굴과 동유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 아세요? 강영식은 시선을 피했다. 그건 그냥 오래된 기사예요.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이 기사 제가 찾은 거예요. 어릴 적 가족 사진을 찾다가 어머니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봤어요. 이상하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인데. 강영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혹시 이 사진관 오래됐나요?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됐죠. 원래는 종로 쪽에 있다가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날 본 현관문, 이 사진관 문이랑 비슷했어요. 정적이 흘렀다. 강영식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을 다시 켰다. 노트북 안에 폴더 407-29-5를 열자 사진이 떴다. 그녀의 얼굴. 그리고 그 옆 1995년 실종 당시의 아이 얼굴. 서로 다른 시간이지만 왠지 같은 무언가가 그 둘을 묶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자란 기억이 있나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렸을 땐 제주도에 살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림 그린 걸 보면 서울 골목길이 많아요. 강영식은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다음 주에 혹시 사진 하나만 더 찍어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번엔 꼭 무언가를 찾아내야겠다는 눈빛으로. 형식은 소년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진 한 장이 그를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이 두고 간 그 사진, 어딘가 낯설면서도 낯익은 표정이 담긴 여자였다. 긴 생머리, 담담한 눈빛, 그리고 작게 올라간 입꼬리까지. 형식은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사진관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형식은 창고 안에 쌓아뒀던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장비였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한 번쯤 꺼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노트북은 충전을 연결해도 쉽게 켜지지 않았다. 형식은 숨을 들이쉬고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며 오래된 운영체제가 천천히 깨어났다. 부팅이 완료되자 화면에는 그가 수년간 찍어온 수천 장의 사진 폴더가 나타났다. 정리되지 않은 파일들, 이름도 없이 날짜별로만 저장된 이미지들이었다. 그는 소년이 건넨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며 하나씩 폴더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일상의 사진들, 주민등록증 사진, 졸업 앨범 촬영 사진들. 하지만 어느 순간 화면 속에서 멈춰 선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눈빛. 소년과 똑같은 눈을 가진 여자. 사진 속 여자는 소년의 어머니일 수 있었다. 그는 파일 정보를 확인했다. 7년 전 신촌점 출장 촬영이라는 이름의 폴더 속에 있었다. 형식은 그날의 장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조용한 스튜디오,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여자.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지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 찍히지 못했던 날. 혹시 형식은 곧바로 사진관 안쪽에 프린터를 작동시켰다. 사진을 인화하며 그의 마음도 점점 복잡해졌다. 그는 이 사진을 소년에게 보여줘야 할까? 혹은 이 여자가 정말 그의 엄마라는 확신이 없다면 괜한 희망을 주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사진관 문을 여는 그의 손엔 흑백 인화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날 찍은 그 여자와 어린아이의 사진. 아이는 그의 팔에 안겨 울고 있었고 여자는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고 있었다. 형식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관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옆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 하나를 남겼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이 당신을 기억한다면 연락 바랍니다. 사진관 안은 이른 아침부터 조용했다. 형식은 출근하자마자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었다. 그러나 어제 열어봤던 인폴더가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눈을 부릅뜨고 폴더를 다시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설마. 형식은 하드디스크를 연결했다. 이중 백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어야 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안에서도 그 파일은 사라져 있었다. 그가 당황한 이유는 단지 데이터 손실 때문이 아니었다. 그 폴더에는 누군가 접근한 흔적이 있었고 시간 기록은 새벽 3시 28분으로 찍혀 있었다. 형식은 사진관 안을 둘러봤다.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CCTV는 오래전 고장나 방치된 지 오래였다.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쉽게 넘기지 못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제 그 여성이 떠난 후 자신은 분명 데이터를 다시 백업하고 전원을 껐었다. 그 이후 누군가 의도적으로 폴더를 삭제한 게 분명했다. 내가 실수했나? 하지만 형식은 자신이 실수하는 법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삶은 규칙적이고 사진과 데이터에 있어선 철저했다. 혹시 그녀가 다시 돌아와 뭔가 건드린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작업 노트를 꺼냈다. 수년간 모아온 실종자 데이터, 그들의 나이, 얼굴 특징, 사라진 장소, 당시 상황,
그리고 유사한 특징을 지닌 인물들을 분류해 놓은 기록. 1995년 4월 7일 실종, 남아, 오세, 종로구동. 형식은 이 기록 옆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다. 2025년 임 34세. 기억상실 증상. 5세 이전에 기억 없음. 출생지 기록 제주. 하지만 어릴 적 그림엔 서울 골목길.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해. 그때 문이 열렸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아침, 사진관 안으로 새로운 방문객이 들어섰다. 남자였다. 중년의 깔끔한 정장 차림. 첫눈에 보아도 동네 주민은 아니었다. 강영식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형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죠? 임시 관련해서요. 그녀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형식은 속으로 긴장했다. 그분이 직접 오신다면 가능하죠. 타인의 사진은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뭔가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저희 병원의 환자입니다. 기억 관련 진료를 받고 있죠.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직접 나오신 건가요? 형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서울기억신경정신센터 부센터장 박성훈. 명함은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형식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동의 없이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는 잠시 정적을 흘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남겨진 형식은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자신의 장부를 꺼내 새로운 메모를 남겼다. 2025.6 12 임추적자 등장. 자칭 병원 관계자. 데이터 삭제 시점과 일치. 사진 무단 열람 시도. 조사 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붉은 펜으로 굵게 적었다. 위험 가능성. 당분간 그녀에게 연락하지 말 것. 사진관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적시고 있었고 형식은 천천히 셔터를 내렸다. 강형식은 사진관 조명을 끈 채 조용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수천 장의 노인 사진과 그 옆에 메모된 이름, 나이, 지역, 가족력 등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사진들은 하나같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은 채, 어떤 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하지만 형식의 눈엔 어떤 공통된 패턴이 잡히기 시작했다. 광대뼈 구조, 눈썹의 간격, 좌측 턱 근육 비대칭. 그는 AI 매칭 프로그램을 돌려 임의 얼굴과 지난 10년간 촬영한 여성 노인 사진 중 일부를 대조해 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서울 북부 쪽에서 촬영한 한 여성 노인의 사진과 임의 얼굴이 유사도 92%를 기록했다. 이름 조말순. 나이 74세. 거주지 강북구 번동. 사진 촬영일 2018년 4월 9일. 메모 자식 없이 평생 독거. 인근 초등학교 교사 출신. 형식은 의자에서 일어나 사진을 벽에 붙였다. 왼쪽엔 조말순의 사진, 오른쪽엔 임. 두 사람의 눈매, 미간의 각도, 턱선이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설마 어머니? 형식은 중얼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경찰청 실종아동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자신이 수년간 수집해온 기록과 공식 DB를 크로스 매칭하는 건 위험했지만 지금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조말순의 주민번호 일부와 거주지 기반 정보를 넣어 조회를 시작했다. 검색 결과 조말순이라는 이름은 1991년 6월 아이를 한 명 잃어버린 이력으로 등록돼 있었다. 사건 개요. 1991년 6월 17일 아들 5세. 사라진 장소 낙원상가 인근 시장통. 신고자 조말순모. 미해결. 형식의 눈이 커졌다. 임의 현재 나이와 일치한다. 5세. 1991년. 그는 한 장의 퍼즐 조각을 얻게 된 듯 다시 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왜 그녀는 기억을 잃었는가? 왜 조말수는 실종된 아이의 흔적을 그토록 무심히 떠넘긴 것처럼 보였는가? 형식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이름 없는 메모들 중 임과 같은 시기에 실종된 아동들의 기록을 살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상우, 5세, 종로 3가 1991년 6월 20일 실종. 불과 3일 차이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우스로 이상우의 사건 기록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 사건도 미해결 상태였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 목격자의 진술. 갈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 남자는 아빠야라고 말했어요. 형식은 머리가 싸해졌다. 임도 당시 그런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진 어린 시절의 단서는 결국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낸 것이 아닐까. 그는 다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매주 현상하는 필름들 중 이상하게도 저장하지 않은 한 롤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이미 처음 사진관을 찾았던 날 무심코 찍은 배경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그녀 뒤쪽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중년 정장 차림, 눈빛이 날카로웠다. 형식은 확대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 남자의 얼굴이 며칠 전 사진관을 찾았던 서울기억신경정신센터 박성훈의 얼굴과 거의 일치했다. 사진엔 시간이 찍혀 있었다. 2025.06, 8439. 하지만 형식은 분명히 기억했다. 그 남자는 6.12에 사진관에 왔다. 같은 사람이 다른 날. 그리고 왜 뒤에 서 있었던 거지? 그는 종이에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다. 이건 누군가 계획한 일이다. 기억을 지운 건 병이 아니라 조작이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사진관 안의 불빛은 작게 흔들렸고 형식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만나야 한다. 그녀를, 그리고 과거를. 사진 한 장, 돌아온 거리의 냄새. 강형식은 오래된 지도와 메모지를 챙겼다. 그는 이 모든 단서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낙원상가를 찾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곳은 30년 전 아니 이상우가 사라진 장소였다. 그는 택시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불현듯 오래전 자신의 기억과도 맞닿아 있다는 걸 느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거리에서 카메라 부품을 사던 기억. 낙원상가의 붉은 벽돌, 좁은 골목, 바둑판처럼 얽힌 가게들. 이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졌다. 아무도 몰랐고. 그는 중얼이며 노트를 꺼내 과거 사진을 하나씩 확인했다. 조말순이 찍힌 사진, 임의 첫 방문 사진, 그리고 문제의 뒤에 서 있던 남자 사진. 그날의 시간대와 위치를 기준으로 형식은 상가 내에 CCTV가 있을 법한 구간을 지도에 표시했다. 오래된 상가라지만 요즘은 구청 방범용 CCTV도 많았다. 그는 메모를 들고 인근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분 본 적 있으세요? 6월 초쯤에. 누군가는 어깨를 으쓱했고 누군가는 바쁘다며 지나쳤지만 한 구두방 노인이 말했다. 이 사람 이 근처 병원에서도 봤어. 한 34일 전쯤. 누굴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었지. 형식은 병원을 찾아갔다. 작은 신경정신과였다. 입구엔 서울기억신경정신센터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이미 치료받고 있던 병원이기도 했다. 접수 데스크에선 환자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형식은 조용히 돌아서며 입구 CCTV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사진관으로 돌아와 자신의 컴퓨터로 다시 영상을 열람했다. 자신이 찍은 임의 사진 외에도 우연히 촬영된 폭도 유리창, 문손잡이. 그 속에 무심코 반사된 남자의 그림자가 몇 번이고 찍혀 있었다. 그는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한 건 기억할 수 없게 만든 누군가 때문이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자신의 사진관 뒷방으로 들어갔다. 벽면에 수백 장의 사진들, 그중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 같았다. 그는 벽에 적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졌다. 그리고 이미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사람 나한테 자꾸 가족이었다고 해요.
근데 전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형식은 깨달았다. 그녀가 기억을 떠올릴수록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그러나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것은 그녀의 삶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일. 그는 결심했다. 이제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 기억의 노트북이 꺼지던 순간 형식은 노트북을 들고 서울기억신경정신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보이는 병원 폭도, 그 안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에 조심스레 담은 입술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눈빛. 하지만 그녀는 형식을 보지 못했다. 형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자신이 담아온 사진들, 그녀가 모르고 지나온 시간들, 모두를 모아 하나의 작은 USB에 담았다. 그는 병원 안내 데스크에 USB와 메모를 조용히 건넸다. 이 환자분 보호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전 사진 몇 장입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사진 찍으시는 분 아니세요? 형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도 저를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근데 이상하죠. 처음 보는 분인데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건. 형식은 그 순간을 오래 담았다. 사진 없이 메모 없이 그저 그 표정을 마음에 새겼다. 혹시 제 가족이세요? 그녀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꼭 닮으셨습니다. 그는 돌아섰다. 폭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녀.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으로. 형식은 사진관으로 돌아온 뒤 오래된 컴퓨터를 포맷했다. 수천 장의 얼굴, 그 속에 있던 잊힌 시간들은 이제 끝이 났다. 기억은 때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진 속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형식은 오랜만에 집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봤다. 초가을 바람이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으로 남은 미확인 파일 하나를 열었다. 수백 장의 어린아이 얼굴 중 한 장, 어느 노인정에서 단체 사진으로 찍힌 그 소년. 미세하게 접힌 귀, 왼쪽 광대뼈의 작은 점, 눈동자 아래 흐릿한 점까지. 태준이? 형식은 수십 번 보았던 실종 전단지와 비교했다. 닮아 있었다. 아니,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사진 속 배경을 확대했다. 노인정 이름과 날짜. 서울 북부 외진 마을, 촬영된 지는 6개월 전. 형식은 급히 주소를 검색해 카메라 하나만 챙겨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구불구불한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노인정은 문을 닫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저기 여기 아이 하나가 사진에 보였는데요. 형식이 사진을 보여주자 할머니는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다. 아, 저 애 말이지? 작년 여름에 잠깐 왔었어. 길 잃은 것 같아서 밥 먹이고 재워줬거든. 이모라는 여자랑 같이 있다가 다시 데려갔어. 혹시 연락처나 이름 같은 거 남기진 않았나요? 형식의 손이 떨렸다. 글쎄, 우리도 이름을 몰라. 근데 그 이모라는 사람이 이상했어. 애한테 계속 다신 도망치지 마 그러더라고. 형식은 절망했다. 손에 쥔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여자 이 근처 고물상에서 일했던 것 같아. 혹시 모르니 거기 가보슈 하고 알려줬다. 형식은 서둘러 고물상으로 향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벽에 낙서처럼 남겨진 전화번호 하나. 그 번호만이 단서였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2번, 3번. 그리고 연결음이 끊겼다. 다시 걸어도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형식은 땅에 주저앉았다. 사진 속 아이는 그의 아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확신을 잃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카메라를 껴안은 채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초가을의 해는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다시 사진관으로.
형식은 며칠간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사진관 문도 걸어 잠갔다. 동네 주민들이 유리문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블라인드를 내렸다. 책상 위엔 USB가 하나 놓여 있었다.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했던 폭사본이었다. 연락은 없었다. 형식은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수천 장의 얼굴들. 그 얼굴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어쩌나. 자신이 존재했던 이유가 그저 자기 위안이었다면. 하루는 낡은 필름통을 정리하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1984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그의 얼굴은 흐릿했고 아버지는 앵글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실. 누군가를 찍기만 했지. 자신은 사진 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형식은 삼각대를 꺼내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셔터를 눌렀다. 찰칵.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지친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는 사진관 문을 다시 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창을 닫고 간판 전등을 켰다. 사진관 옆 작은 노트북이라는 문구가 은은히 빛났다. 그날 오후 한 아이가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 증명사진 찍어요? 형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를 조정하며 묻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다. 누구한테 보여줄 사진이야? 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한테요. 처음 받아보는 상장이래요. 형식은 조용히 웃었다.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줄게. 찰칵. 이름 없는 아이들. 형식은 여전히 사진을 찍는다. 다만 예전처럼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는 일은 줄었다. 대신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듣게 되었다. 사진을 찍는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셀프 사진을 찍으러 몰려오고 어르신들은 유언장을 위한 증명사진을 요청했다. 형식은 각각의 사진에 이름을 적지 않았다. 그 대신 메모장에 간단한 메모만 남겼다. 코를 훌쩍이며 엄마 얘기를 하던 아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노부부. 장례식장을 향한 마지막 사진. 사진관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거기엔 형식이 직접 촬영한 수천 장의 얼굴과 의뢰인들이 남긴 메모, 이메일 추억들이 저장돼 있었다. 그는 이제 사진 속에서 사라진 얼굴을 찾는 대신 사진 밖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억하려 했다. 어느 날 사진관으로 등교복 차림의 소년 하나가 들어왔다. 형식은 어딘가 익숙한 눈매에 시선이 멈췄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예전에 저 사진 찍어주신 적 있나요? 형식은 노트북을 열고 몇 장의 사진을 천천히 넘겼다. 그 중 하나, 노인정 앞에서 찍힌 아이. 그 아이가 이 소년과 닮아 있었다. 내 얼굴 기억난다. 형식이 조용히 중얼이자 소년은 고개를 숙였다. 그땐 기억이 안 났어요. 지금은 조금씩 나요. 엄마 얼굴, 이름, 목소리. 소년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전단지를 꺼냈다. 그 전단지는 형식이 만든 것이었다. 이거요, 이게 저 같아서. 형식은 소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기억은 흐리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형식은 소년과 함께 사진관 뒷방으로 들어갔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 그 사이에는 낯선 얼굴도 잊혀진 사람도 섞여 있었다. 소년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혹시 이분이 저희 엄마일 수도 있을까요? 형식은 잠시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여인은 슬며시 웃고 있었다. 햇살 아래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었다. 확신은 못해. 형식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표정과 닮았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엄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날 밤 형식은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거기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잊힌 얼굴들, 닫힌 파일들, 그리고 다시 열릴 희망들. 형식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한 장 한 장 사진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중 몇 장은
그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장면이었다. 다음 날 사진관 앞에는 작은 종이 간판이 새로 붙었다. 기억을 찾는 사진관. 이름 없는 사진도, 이름 없는 사람도 기억해드립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사진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복원하러, 누군가는 잃어버린 누군가의 단서를 찾기 위해. 형식은 달라졌다. 이제 그는 사람을 찍지 않는다. 기억을 찍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이름 하나를 되찾는 작은 희망이 되었다.